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나 거짓말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또는 우리는 뇌의 10%만 쓴다와 같은 것입니다. 지능지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 뿐더러 뇌의 10%만 쓴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행동과 습관을 나쁘게 길들이는 환경과 사고방식의 문제는 스스로를 한계의 벽에 가두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디지털 환경이나 사람들의 통념이 우리의 능력을 오히려 퇴화시키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며 이를 제거하고 이겨내야만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성공을 가져올 강렬하고 놀라운 비밀, 마지막 몰입입니다. 이 책은 아마존 45주 연속 1위, 포브스 올해의 책 선정 등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큰 화제를 일으킨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의 확장판인데요. 마인드셋, 동기, 방법, 세 가지 영역을 통해 멈춰있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확장판에서는 여기에 모멘텀이 추가되었는데요. 모멘텀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힘입니다. 저자 짐 퀵은 이 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게 해주는 5가지 핵심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집중, 학습, 기억력, 속독, 사고 전략으로서 전 세계 수억 명이 열광한 매우 효과적이고 널리 검증된 방법입니다. 저자는 나이, 배경, 교육, IQ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뇌, 추진력, 기억력, 집중력, 습관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나의 잠재력을 가두는 7가지 거짓말. 당신은 거짓말을 듣고 있다. 그것도 끊임없이,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서도 거짓말을 듣는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수없이 노출되고 있고 너무 자주 이런 정보를 접하는 나머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나이, 마음속 제한적 신념은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 여기서는 그 7가지 거짓말을 밝히고 이를 더 나은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거짓말 1.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1900년대 초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지 예측하기 위해 지능지수와 지능검사가 고안되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와 그의 제자 테오도르 시몽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프랑스 정부의 의뢰로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지를 최초로 고안했다. 그들은 피검자의 나이를 고려한 검사지를 고안해냈으며 이것이 다른 언어와 문화로도 쉽게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로 찬사를 받았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지능검사들이 정말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체화하는 지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흥미롭게도 비네 본인은 자신의 검사지가 창의성이나 정서지능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검사지가 사용되는 방식에 불만을 가졌다. 게다가 우리는 대부분 지능지수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게 사실이다. 흔히 IQ가 지능을 반영하는 고정지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IQ 검사는 타고난 지능이 아니라 현재의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오늘날까지도 IQ 검사는
창의성이나 실용지능은 물론 정서지능도 측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직장에서나 생활에서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능지수와 배우는 능력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일랜드 국립대학교의 브라이언 로슈는 IQ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비교적 안정적인 IQ 검사 점수를 말하는 것이지 계속 높아지는 지적 능력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쉔크는 우리 안의 천재성에서 이 생각을 더 발전시켰다. 그는 모든 사람이 천재적 능력, 적어도 탁월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천재거나 아니거나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는다. 그런 이유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타고난 재능과 한계에 대한 믿음은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준다. 당신이 훌륭한 오페라 가수가 아닌 이유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을 뿐인 게 되니 말이다. 재능이 타고나는 것이라는 생각은 세상을 감당하기 쉽게, 더 편안하게 만든다. 기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하지만 지능은 변하기 쉬울 뿐 아니라 성장형 마인드셋을 기르는 능력에 좌우된다. 지금부터 자신의 태도를 살펴보자. 자신이 말하는 방식을 들어보자. 고정형 마인드셋은 보통 말에서 드러난다. 어쩌면 당신은 나는 책을 잘 못 읽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진술은 스스로 독서 능력이 나아질 수 없다고 믿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제는 이건 내가 아직은 잘 못해라고 말해보라. 당신이 개선하고 싶은 모든 일에 이런 말의 변화를 시도해보자. 지능지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무엇을 배우고 달성할 수 있는지도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의 교육과 미래를 당신 손안으로 가져오도록 하라. 진실. 지능지수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똑똑한지 알려준다. 지능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지능은 태도와 행동의 조합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운 신념. 지능은 유동적이다. 거짓말 2. 우리는 뇌의 10%만 쓴다.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교실에서 처음으로 들었거나 친구에게서 들었거나 다큐멘터리, TV쇼, 영화에서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쓰지 않는 나머지 뇌도 활용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한 갈망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곤 한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여러 제시됐지만 여론 형성이 흔히 그렇듯이 여러 사건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인간의 에너지에 나온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가용자원의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그 출처라고 말한다. 1800년대 후반 뇌와 신경계의 작용 및 공동작용을 발견해서 유명해진 프랑스의 생리학자 피에르 플로랑스의 저작이 출처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1920년대 칼 레슐리 박사의 연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레슐리는 쥐에게서 고도의 인지 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인 대뇌 피질 일부를 제거했을 때 쥐가 여전히 몇몇 과제를 다시 배울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그는 뇌의 모든 부분이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이런 과정은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광고와 영화에서 계속되었다. 2011년 영화 리미트리스로 각색 제작된 원작 소설 리미트리스에서는 우리가 뇌 기능의 20%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2014년에 나온 영화 루시는 우리가 뇌의 10%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또 자료조사와 사실 및 통계학의 활용으로 유명한 영국의 TV 드라마 블랙미러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많이 쓰는 날에도 우리는 뇌 용량의 40%만 사용한다라는 말로 이 통념을 선전했다. 그러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 NPR의 한 짧은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영화 루시에서 모건 프리먼이 인상적인 저음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장면을 들려준다. 우리 뇌를 100%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이 이 질문에 답한다. 우리는 정확히 지금처럼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뇌를 100% 사용하겠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여기 모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기서는 캐나다 심리학 교수 베리 바이어스타인이 정리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손상된 뇌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의 이론들과 달리 손상된 후에도 능력이 상실되지 않는 뇌 영역은 단 하나도 없었다. 뇌 스캔은 어떤 활동을 하든 모든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모든 뇌 영역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뇌는 무게가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20%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이는 어떤 장기보다 많다. 만일 40% 이하만 활동한다면 그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어떤 기능의 수행에도 여러 뇌 영역들이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 또한 알아냈다. 수십 년 동안 뇌 지도를 광범위하게 작성해온 그들은 아무런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뇌 영역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뇌에는 시냅스 가지치기라는 과정이 있다. 이는 뇌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퇴화되는 영역이 많다는 걸 예상하게 한다. 그러나 뇌 질환에 걸리지 않는 한 퇴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요컨대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교의 신경학자 베리 고든이 통념이 실소가 나올 정도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당신은 지금 뇌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와 TV 프로그램에서 묘사하는 유토피아는 이미 가능하다. 누구나 뇌를 전부 사용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뇌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신체의 100%를 사용하지만 어떤 이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몸을 갖고 있듯이 말이다. 그 비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새로운 신념. 나는 뇌 전부를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거짓말 3. 실수가 곧 실패다. 아인슈타인 하면 우리는 우리 대다수가 결코 달성하지 못할 명석함과 지적 업적을 떠올리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우리 시대의 다른 어떤 과학자보다 과학 일반, 특히 물리학 분야에 커다란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현대의 기술 몇 가지는 그의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발달이 느린 아이였으며 평균 이하의 학생이었다. 어려서부터 그의 사고와 학습 방식은 반 친구들과 달랐던 게 분명하다. 그는 복잡한 수학 문제들을 풀기 좋아했지만 쉬운 문제들은 그리 잘 풀지 못했다. 연구 경력이 쌓인 후로도 아인슈타인의 중요한 연구에서는 간단한 계산상 실수가 발견되고는 했다. 상대성 이론의 각 버전에서 범한 중요한 7가지 실수, 실험과 관련된 시계의 동기와 절차에서의 실수,
액체의 점도를 결정하기 위한 수학과 물리학 계산에서 드러난 여러 차례의 실수를 비롯해 그는 수많은 실수를 범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실패자인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실수 때문에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실험을 계속해서 과학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의 말은 아주 유명하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의 성공만 기억한다. 우리는 왜 그렇게 실수를 두려워할까? 어쩌면 이 두려움은 누군가 우리에게 심은 것일 수도 있다. 학창시절에 우리는 실수나 실패를 하면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시험에서는 몇 개의 실수를 했느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정해졌다. 수업 시간에 호명됐을 때 잘못된 대답을 하면 너무 무안해져서 다시는 손을 들 수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실수가 학습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실수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주되었으며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 시험이나 과목에서 낙제했다. 이제는 이런 상황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실수를 실패의 증거로 보는 대신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도록 하라. GE의 전 부회장 베스 콤스톡과 경영진은 투자했던 신제품을 폐기해야 했을 때 이 교훈을 배웠다. 미래를 상상하라의 저자이기도 한 콤스톡은 기업과 기업 내부의 사람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녀와 경영진이 어떻게 해서 실수를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 혁신 제품의 개발을 이끌었는지 회고했다. 그들은 실수를 곱씹지 않고 거기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 자문했다. 진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표시다. 당신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해야 한다. 실수로부터 배울 때 당신은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실수를 동일시하지도 마라. 실수는 당신이란 사람에 대해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 실수하고 나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비약적 결론을 내리기 쉽지만 그저 실수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라. 실수가 당신을 만드는 게 아니다. 실수를 발밑에 놓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디딤돌로 삼도록 하라. 어떻게 실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수에 대처하느냐가 우리를 규정한다. 새로운 신념. 실패 같은 것은 없다. 배움의 실패가 있을 뿐이다. 거짓말 4.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모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 대개는 배워야 하는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데 마치 지식만 있으면 힘이 생길 것처럼 말한다. 또한 반대 의도로 이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협상에서 상대편에게는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알려주지 말아야 할 이유로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흔히 프랜시스 베이컨 경이 이 말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젊어서 베이컨의 비서 노릇을 했던 토머스 홉스가 1651년 리바이어던에서 지식이 힘이다라고 쓴 것이 글로는 최초였다. 그 후 홉스는 1655년 물체론에서 그 아이디어를 더 상세히 설명했다. 유감스럽게도 홉스의 원래 취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잘렸지만 원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식의 목적은 권력이다. 그리고 이론의 용도는 문제의 구성에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추론의 목적은 어떤 행동의 수행이나 해야 할 일에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식이 힘을 가지려면 어떤 행동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문화의 문제점이다. 매일 정보는 쇄도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접할 수 있는 지식이 많지만 많아도 너무 많은 탓에 오히려 행동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 나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믿었다. 뇌가 고장난 아이였을 때 다른 친구들처럼 배울 수 있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자 지식의 소유가 주변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차별화를 가져온다. 진실. 아는 것이 힘은 아니다. 힘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전부 배울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수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책, 팟캐스트, 세미나, 온라인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무용지물이다.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기는 쉽다. 하지만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배운 대로 행동하라. 실천이 말보다 낫다. 약속하지 말고 증명하라. 결과가 당신이 배운 것을 말해준다. 새로운 신념. 지식 곱하기 행동은 힘. 거짓말 5.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없다. 배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대개 학교를 떠올린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공부를 잘했더라도 학교는 보통 청소년기에 성장통과 관련이 있는 곳, 처음으로 연애 감정을 느꼈던 곳, 끝없는 지루함을 경험했던 곳이다. 학교에서 고전했던 이들은 수치심과 의심, 그리고 자신이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느낌까지 갖고 있다. 그러니 배움을 생각할 때 어려움과 갈등이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하다. 미국의 분자 생물학자 캐럴 그라이더는 나이가 들면서 염색체의 말단 영역인 텔로미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발견한 공로로 2009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로 암의 이해와 치료에 엄청난 가능성이 열렸다. 그라이더는 블룸버그 석좌 교수이자 데니얼 네이선스 기금 교수로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분자 생물학 및 유전학 학과장을 맡고 있다. 이런 화려한 경력을 지녔으니 그녀에겐 학업이 쉬웠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 맞춤법도 잘 모르고 단어를 읽지 못해서 보충 지도를 받아야 했죠. 개별 지도교사가 저를 다른 교실로 데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다고 느꼈죠. 그녀는 난독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언어를 처리하는 뇌 영역에 문제가 있는 학습장애다. 난독증을 앓는 사람들은 대개 언어음을 식별하고 이를 문자와 단어로 잘 연관짓지 못해서 독서나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라이더는 자신이 멍청하다고 느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를 보완할 방법을 계속 생각했다. 단어 맞춤법을 자꾸 틀려서 암기를 잘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 과목인 화학이나 해부학을 들었을 때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 지금 나의 직업도 결코 계획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말이 옆이나 뒤를 보지 못하도록 씌우는 안대인 차 한 대를 쓰고 수많은 장애물을 헤쳐나갔다. 이는 내가 일찌감치 적응해야만 했던 기술이었다. 처음에는 학교 생활이 힘들었지만 학습장애를 보완할 다른 방법을 찾아낸 그녀는 그런 적응력 덕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연구에 기여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똑똑한지다. 그라이더는 학습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오늘날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다.
배움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노력은 보상받는다. 사실 학습은 적어도 약간은 불편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아는 걸 강화하는 중일 것이다. 무딘 칼날로 나무를 자르려고 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도구로는 필요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가 든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기가 부족하거나 방법이 부적절하면 속도가 떨어지고 너무 어려운 학습처럼 느껴진다. 거짓말 6.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학습자는 어린이다. 그 이유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결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300번 넘어지면 300번 일어나며 당황하지 않는다. 걷고 싶다는 생각만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렇게 열린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노래 수업을 듣다가 음을 틀리거나 코딩을 배우다 깜빡 실수라도 하면 곧장 부끄러워져 그만두고 만다.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널려 있다. 라이트 형제는 공중을 날아가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도 처음에는 아무런 칭송도 받지 못했다. 1903년 12월 17일 첫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브라스 밴드도 시가도 장식 리본도 아니었다.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었다. 라이트 형제의 전기 작가인 프레드 켈리는 그들이 비행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이웃들이 믿기 힘들어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렇게 말한 이웃도 있었다. 너희 형제가 진실하다는 것은 알아. 너희가 그 기계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고 하면 나는 그 말을 믿어. 그런데 캐롤라이나 해변이 뭔가 특별한 환경이었겠지. 다른 데서는 안 됐을 거야. 기대했던 반응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은가. 신문과 언론도 그들의 성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켈리에 따르면 당시 저명한 과학자들이 인간이 날 수 없는 이유를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어떤 신문 기자도 그들의 성공을 보도할 용기가 없었다. 비행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훌륭한 과학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를 실을 편집장도 없었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 부족이 라이트 형제를 꺾지는 못했다. 그들은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완벽한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일했고 결국 그들이 받아 마땅한 인정을 받았다. 우리 대부분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는 대중의 상상력은 서글플 만큼 실망스럽고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여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기가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무엇일까? 후회다. 언젠가 숨을 거둘 때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자신의 두려움은 중요하지 않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만이 중요할 것이다.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비판도 받아들이지 마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당신을 의심하고 비판할 것이다. 스스로 내린 부당한 판단을 깨기 전엔 진정한 자신의 잠재력을 절대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기대가 당신의 삶을 영위하거나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새로운 신념.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은 남들이 할 일이 아니다. 바로 내 일이다. 거짓말 7. 천재는 따로 있다. 영화배우 브루스 리는 천재적인 무술인이자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성장 배경을 안다면
결코 천재가 타고난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리의 가족은 그가 태어난 직후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이주했다. 그들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콩은 일본에 점령당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고 어린 리는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홍콩에서 유년기를 보내는 동안 그는 순수 중국인이 아니라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 그가 재학 중이던 사립학교의 다른 아이들처럼 영국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동양인이라는 놀림도 받았다. 그는 늘 긴장해야 했고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맞서 싸우는 쪽을 택했다. 그 후 그는 싸움꾼이 되었다. 성적은 낮고 학교에서 너무 자주 싸워서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러다 13살 때 스승인 연문을 만났고 이 유명한 스승의 도장에 입학해 쿵푸의 한 갈래인 영춘권을 배우기 시작했다.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여기서도 놀림을 받았다. 외국에서 나고 자란 본토 중국인이 아닌 그가 영춘권을 사사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고 싸움은 거리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내적 긴장이 홍콩의 갱단 폭력 사태와 맞물리면서 리는 공부보다 싸움을 더 자주 하게 되었다.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성향이었기에 곧 거리의 싸움꾼으로 명성을 얻었다. 한 번은 격렬했던 길거리 싸움 후 고위 경찰관이 리의 부모에게 아들이 체포될 거라고 알렸다. 전날 밤 리가 이 경찰관의 아들을 때렸기 때문이었다. 리의 아버지는 아직 미국 시민권자였던 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급히 준비했다. 그렇게 리는 $100만 들고 떠났다. 배에서 막 내린 대다수 중국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에 한 일은 설거지와 그릇 나르기였다. 훗날 리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허드렛 일로 생활하던 그는 곧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리는 재능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데도 열심이었다. 그는 인종과 배경에 상관없이 누가 찾아오든 학생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오클랜드 중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들은 중국 무술을 외국인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강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중국 전통주의자들은 대결에서 그가 이기면 도장을 열어도 좋지만 패하면 도장을 닫고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리의 권법은 어떤 형태의 중국 무술과도 달랐다. 홍콩에 살고 있을 때 그는 춤 강습을 받았고 1957년에는 차차차 대회에서 우승까지 할 정도로 춤 실력이 뛰어났다. 그는 자신이 배운 춤 동작들을 격투 기술에 추가했다. 다른 무도인들이 다리는 거의 한 자세를 유지하는 반면에 그는 끊임없이 다리를 움직여 상대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였다. 그리고 리는 나중에 배운 것들도 전부 격투 기술에 통합했다. 그렇게 해서 영춘권뿐만 아니라 권투, 펜싱, 춤까지 접목한 그의 권법이 탄생했다. 전통 무술과 신진 무술이 맞붙은 이 대결은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리의 아내 린다는 거의 코미디 같았던 대결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녀는 리가 요리조리 도망만 다니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는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리는 승리를 거두고도 머리를 움켜쥐며 그간의 수련이 대련에 소용이 없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 대결을 시발점으로 리는 자기만의 무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리는 더 이상 자신의 지식과 무술을 하나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고 원래 해왔던 수련 방법을 대부분 버렸다. 그리고 영춘권과 쿵푸 이외의 격투기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 자기만의 무술 철학을 형성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더 이상 한 가지 권법을 믿지 않습니다.
중국식 격투기, 일본식 격투기가 따로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리의 권법은 궁극적인 자기 표현 방식으로서의 격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사람들은 제게 호신술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동작이나 분노, 투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는 어떤 무술 양식이나 체계보다 개인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오늘날 그는 끈기와 상대를 물리치는 능력, 정통 무술의 틀에서 벗어나 다른 격투 양식들을 통합해 완전히 새로운 무술 철학을 만들어낸 인물로 기억된다. 그렇다면 그는 그처럼 대단한 육체적, 정신적, 철학적 위협을 달성하도록 태어난 천부적인 천재였을까? 데니얼 코일은 탤런트 코드에서 재능이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든다. 그는 탁월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구든지 심층 연습과 점화, 마스터 코칭을 통해 천재처럼 자신의 재능을 심도 있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 연례회의에서 브루스 리의 딸인 셰넌이 기억과 학습에 접근하는 아버지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리가 영화 배우이자 유명한 사범이었을 때는 이미 수천 수만 시간의 심층 연습을 한 후였고 이는 어느 정도 젊은 시절 거리에서의 싸움덕이었다고 했다. 훗날 그의 전매 특허 기술이 된 1인치 펀치는 하루아침에 터득된 게 아니었다. 이 기술 하나만 해도 몇 년에 걸친 힘든 반복과 연습이 필요했다. 또한 리는 허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매일 훈련하고 컨디션을 유지했다. 저만은 특정한 일을 하게 하는 연료, 즉 동기다. 초창기 리의 연료는 어느 한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느꼈던 긴장감이었을 것이다. 이후 그를 점화시킨 것은 궁극적인 자기 표현 욕구였던 듯하다. 그리고 리는 유년기에 스승인 연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연문 자신도 어려서부터 여러 스승에게 교육받았다. 리를 제자로 받아들였을 때 연문은 수십 년째 쿵푸를 가르치고 있었다. 리의 재능은 다른 사람에게는 좌절감을 안겼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경험과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탄생했다. 성적은 나쁘면서 싸움이나 일삼는 아이를 보고 훗날 대단한 무술인이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진실. 천재는 단서를 남긴다. 마법처럼 보이는 천재성 뒤에는 항상 방법이 있었다. 새로운 신념.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심층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다. 거짓의 우물에 자신을 밀어넣지 않으려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적 신념이 그릇된 통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중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스스로 지우지 않도록 하라. 이 7가지가 가장 흔한 형태이긴 하지만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모든 사회적 통념에 레이더를 세우고 신중히 검토하라. 대부분의 경우 그런 제약은 자신을 밀어붙일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의 사항들을 시도해보자. 최근 저지른 몇 가지 실수를 살펴보자. 그것이 당신을 규정지었는가? 이 장을 읽고 나서 이 실수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최근 또는 오늘 배운 내용을 실행에 옮길 방법을 찾아보자. 지식을 힘으로 바꿀 때 생기는 차이를 주목하라.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린 적이 있는가? 만일 오직 당신의 의견만 중요하다면 그 상황에 어떻게 달리 접근하겠는가? 제한적 신념을 정복하기 위해 여기서 말한 모든 전략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